청중들도 좀 졸리기도 하고 꽤 지루했을 겁니다. 그래도 그 종합 토론 시간은 전원이 참석할 수 있고 논쟁을 할 수도 있고 논의가 오가는 장이라서 조금은 더 다이나믹하고 즐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발표한 발표문은 완고가 아니라 논문 작성 과정의 중간 발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료를 보완하고 또 미처 생각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을 토론 과정 중에서 발견하고 또 논의를 하면서 새로 깨닫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오류가 바로 잡히기도 합니다. 이제 토론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보다 완성된 그런 연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그 학술대회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결과물을 또 학술지에 투고를 하거나 책을 만들기 위해서 원고를 작성을 하면 그때 다시 생각을 하고 또 심사를 받으면서 코멘트를 반영을 해서 다시 수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게 됩니다. 사실 이제 학문 세계라는 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과거에는 귀족이라든가 특별한 인물들이 전유하던 그런 상황에서 점점 개방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변해 갔습니다. 특히 한국은 역사적으로 논문의 세계였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교육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하죠. 그래서 지금 학계 내에서도 뭐 벌써 그 분야에 따라서는 수십 년이 된 것도 있지만은 학계를 폐쇄적으로 하지 않고 개방적으로 해서 그래서 대중들도 학문 토론 내에 참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산에 와서 이런 아산의 유교 세계를 들으면서 되게 인상적인 말이 있는데 아산의 정체성을 특징 지어놓은 것 중에 개방성과 교류라는 말을 했습니다. 과거 유학 세계일 때 오히려 오늘날보다 더 그런 경향성이 강했다라는 평가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사실 이제 김기성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학술대회장은 인산서원 복원과 활용이라는 이런 틀 속으로 들어오는 건데 오늘 학술대 결과물들이 사실 아산이 앞으로 가져가야 될 지역 정세적 확립과 더불어서 또 콘텐츠들이 될 겁니다. 꼭 인산서원이 아니라 아산 시민들 그리고 이후 세대들이 교육을 위한 그런 자료로도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연구자들뿐만이 아니라 시민들도 같이 참여해서 이것을 만들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제가 말이 길어지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종합토론의 진행은요. 죄송하지만 그 토론문도 준비해 주시고 했지만은 각 토론자 선생님들 제가 소개를 일일이 해드려야 되는데 그 시간 관계상 그냥 따로 소개는 안 하고 토론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될 수 있으면 5분 정도로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플로어의 질문을 좀 듣겠습니다. 그래서 토론자 선생님의 질문하고 플로어의 질문을 종합을 해서 그 해당되는 발표자 선생님께서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플로어에서 지금 오늘 발표자는 총 5분인데 4분에 대해서만 지정 토론이 있고요. 기조 강연을 해주신 김기성 교수님은 따로 지정 토론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질문을 하실 때는 그냥 브로드하게 전체적인 질문을 하셔도 괜찮고요. 플로어에서는 그리고 특정한 발표자를 지목을 해서 질문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김일환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서 장준호 선생님의 토론이 있을 텐데요. 바로 좀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장준호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경찰대학에서 강사로 있고요. 징비록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김일환 선생님께서 작성하신 홍가신의 생야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한 토론을 맡았는데요. 우선 아산학 연구소 학술행사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학계에서 존경하는 선학들의 그런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배움의 시간이 됐습니다. 제 그 발표문에 대한 토론문은 그 좀 발표문을 좀 늦게 받은 관계로 이 자료집에 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따로 유인물로 아마 받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게 제가 선생님께 논문에 대해서 어떤 제안이나 이런 걸 하기보다는 임진왜란을 공부하는 후학으로서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그런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홍가신의 가계에 대해서 선생님이 글을 쓰셨는데요. 제가 이제 글을 보면서 홍가신에 대해서 관심을 그동안 많이 갖지 않았는데 선생님 글을 보면서 홍가신의 가계를 좀 선명하게 이해는 됐는데 독자의 입장에서는 가계도가 좀 없어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좀 가계도가 추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제가 기초국사 관련해서 정혜림의 영모 사건과 관련된 논문을 한 편 쓴 적이 있는데 홍가신이 이발과 친해가지고 파직됐다라고 하는 사실은 알았는데 홍가신의 아들이 이발과 관련돼가지고 그 기축록에 압살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 각주 29번의 기록이 대단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정혜림 영모 사건에 홍가신은 다시 이발이랑 친했다라고 지목된 사람은 상당히 많았거든요. 유성룡도 백유양의 공처에서 이발이랑 친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공격도 받고 그랬는데 홍가신은 아들이 이것 때문에 압사당했다라면 대단히 큰 역적의 누명을 쓰고 있는 건데 그것이 이제 파직으로만 그쳤다라고 하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갔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기축옥사하고 이 정혜림 영모 사건 좀 달리 봐야 될 측면도 있는데 이 홍가신 가계가 이 정혜림 영모 사건하고 또 최영경하고 또 이런 이발과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제 이런 그 난국을 헤쳐나가는지 그런 추가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홍가신의 파주목사 제수의 시점하고 그다음에 파주목사로 제수될 수 있던 배경이 저는 좀 납득이 잘 안 가는데요. 왜냐하면 1593년 1월 8일 날 조명연합군에게서 평양선이 탈화된 직후에 선조실록에 보면 1593년 1월 11일 날 홍가신이 파주목사로 제수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의 논문을 좀 빨리 받아봤으면 만전집의 행장을 좀 확인했을 텐데요. 그 행장을 좀 확인하지 못해서 선조실록의 기사만 가지고 말씀드린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징비록에 보면 퇴각하는 일본군을 김경로 보고 치라고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 때문에 유성룡이 선조에게 김경로를 목배라고 청할 정도로 대단히 급박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격제관 전투에서 이어서 패하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볼 때 홍가신을 파주목사로 제수된 거는 홍가신의 잘못은 아니지만 대단히 별로 적절한 인사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성룡에 의해서 오히려 홍가신이 파직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홍가신이라고 하는 인물과 유성룡은 워낙 가까웠기 때문에 서해 행장 연보에도 홍가신이랑 같이 과거극제로에서 공부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정경세가 쓴 행장에도 나올 정도로 홍가신과 유성룡은 서로 너무 잘 아는 사이인데 유성룡이 파직을 해서 파주목사를 홍가신을 하지 않도록 했다라고 하는 게 좀 의아했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께서 이 홍가신의 행적과 관련해서 이몽학의 난에 대해서는 자세히 좀 기술하셨는데 임진왜란 이전이라든지 임진왜란 그 직후의 홍가신의 행적에 대해서 발표문에서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홍가신이 파주목사에 제수됐던 배경이라든지 그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파주목사로 제수되기까지 한 8개월 정도의 홍가신의 행적에 대해서 조금 좀 추가 설명을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임진왜란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꽤 복잡한 질문을 하셨는데 좀 정리를 하시고 일단 토론을 다 듣고 나서 대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복잡한 질문에서 아마 정리하는 시간은 좀 걸릴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어서 이건호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문광경 선생님 토론을 하고요. 나머지 토론자 선생님들도 토론을 다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발표자의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문광경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의 문광균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 지역 연구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전공을 조사시들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 홍가신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데 딱히 이렇게 깊이 연구를 좀 진행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뭐 다른 인물들 연구를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제 홍가신에 대해서 좀 알게 됐는데 개인적으로 이 인물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지역 인물인데 불구하고 연구를 하지 못해서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은 4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이제 질문을 이제 전문적인 이 내용보다는 여기 계시는 지역 분들과 함께 좀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로 질문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홍가신 이 가문의 이 당파 성향이 이 남인을 띠게 되는 그 계기 원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었던 아산 입항 부분에 대해서는 이근호 선생님 원고에서는 잘 전하지 않았는데, 이 두 질문은 그러니까 김일환 선생님 원고하고 김학수 선생님 원고에 대해서 좀 조명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두 질문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있는 질문이 두 개가 남았는데요. 하나는 이 17세기 후반 18세기 이제 이 당파가 이제 세분화되고 노소 분기가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아산 지역의 이 정치 사적들에 대한 정치 지배 구조, 세력 구조가 어떻게 좀 형성되어 있는지를 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보니까 홍가신을 모시고 있는 인산선에 대한 이런 폐지를 이제 지역 내에서 좀 주장했던 것 같은데, 그 이야기는 이 아산 지역 내에서 이 남인 성향 이외에 다른 이 정치 세력들이 일부인지 상당수인지 모르겠지만 있었던 거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 봐서 이 조선 후기에 아산 지역이란 아산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 세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글을 읽었는데요.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되게 궁금할 것 같은데, 홍가신일에 대한 이제 인물에 대해서 평을 할 때 물론 딱 두고 자르듯이 이렇다 A다 B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되게 복합적이고 중심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이분을 정치 관료로서 봐야 되는가 아니면 경제 관료인가 학자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그래도 어디에 비중이 좀 있는 인물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은 저를 비롯해서 이제 계신 분들이 좀 더 홍가신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이고, 아주 짧게 토론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시간 확보가 좀 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러면 저 세 번째 발표인 김학수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김정훈 선생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훈이라고 합니다. 조선시대를 공부하고 있는데 아산에 처음 온 것 같아요. 덕분에 아산에서 그 다양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토론은 방금 이제 장준호 선생님과 김광수 선생님의 내용과 일정 부분 좀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이렇게 준비한 토론문을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가신가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저한테는 다소 좀 생경한 인물이어서 이번 기회에 좀 이렇게 검토를 해봤는데 하기에 앞서서 이제 어떻게 이 집안을 이해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여러 가지 자료를 이제 교차 검토하시면서 많은 정보를 주셨어요. 그래서 충분히 좀 이렇게 이해가 됐으나 저를 포함하여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 오늘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이 지점들은 좀 마음속에 혹은 머릿속에 남겨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몇 가지를 다시 환기시킨다는 측면에서 질문으로 꺼내봤습니다. 앞부분에 홍가신의 그 선대의 행력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그 정보를 담아 주셨는데요. 이를테면은 이제 그 무반 출신에서 이제 문신으로 이제 전환되었다라는 이제 내용이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으로 봤을 때는 홍가신 선대의 이제 개인으로 한정할 수 있겠지만 이제 이 시기가 이제 고려에서 조선으로 전환되는 이제 중요한 시점이고, 그래서 개인만의 문제를 넘어서서 시대를 담고 있는 하나의 장면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고려 시대에 무를 기반으로 한 사람들이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시대였다면 조선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그 주도권을 이제 행사할 수 있는 근본적인 어떤 에너지가 그 문으로 전환되었을 거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전환에서 굉장히 빠르고 또 아주 선명하게 해낸 그런 그 성향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번째는 마찬가지인데요. 또 세조를 도우면서 이제 전필제 그룹을 선택했다고 이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제 살인일까 훈구일까 이거 뭐 역사학의 오랜 이제 고민인데요. 이를테면 개별적인 성향을 넘어서서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역사성을 이제 볼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뭐 이쪽에 갔다가도 저쪽에 갔다가도 뭐 다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어떻게 경우에 따라서는 뭐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과연 뭐 개인의 문제로 이것도 환원시키기에는 좀 시대가 이제 그러했기 때문에 어떤 시대적인 특성과 이 집안을 좀 이렇게 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찬가지 세 번째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장준호 선생님 질문과도 이제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변화의 시기이고 위험 요소가 굉장히 이제 난무하던 시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그 사회 주도적인 어떤 지배 엘리트로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결이 뭘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특별히 잘했을까? 아니면 어떤 리더십이 있었을까? 거기 본문에 보면은 유성룡과 이제 그 율곡, 그다음 홍가신을 이제 두고 봤을 때 자기 주장을 그 대목은 그랬어요. 제가 여기기에는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기보다는 여러 의견을 이렇게 중재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리더십에서의 어떤 비결인가. 그래서 이제 그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로서 이제 홍가신과 그 집안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또 주목해야 될 만한 지점들이 보이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이제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배 엘리트의 내부의 관계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이제 고민인데요. 다양한 이제 인간적인 관계가 이제 드러나는데 그것이 이제 조선 사회를 운영하는데 어떻게 작동이 되었다면 그것도 이제 그 어떤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 그 전체 그 국가의 틀에서 한 번쯤 설명을 다시 환기시켜 주시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홍가신 개인 문제를 넘어서서 그 시대 속에서 이제 홍가신 가의 위치라든가 홍가신 개인의 그런 성향들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이것들을 좀 조목조목 좀 설명을 받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다음 토론으로 넘어가서 전성훈 선생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전성훈입니다. 홍가신 문화 시가치 재발견이라고 하는 홍승직 교수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홍승직 교수님, 학장님의 홍가신 문화, 특히 시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발표는 홍가신에 대한 강의를 제가 수년간 진행해 왔는데 진행한 저로서도 여러 가지 많은 배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시의 수사적 전후와 기원, 의미에 대해서 여러 측면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시사점을 주신데 발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오늘 질의 시간을 좀 줄이려고 좀 띄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정리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의문나는 점인데요. 홍가신 문학을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무엇으로 홍가신은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삶의 과정에서 필요한 무엇, 즉 교육과 성찰의 수단으로 문학을 여겼고 이것을 사대부의 이른바 제도지기 문학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인용했던 시를 짓게 된 경위와 관련된 글에서도 드러납니다. 내가 신축년의 병으로 벼슬을 사용하고 시골로 돌아와 집에 있을 때 아무 일 없더니 이웃에 사는 친구 이상사 상약이 아우 노직의 시골집 풍경을 읊은 것 여들수를 지어 보였다. 나도 개연히 횃불을 일으켜 드디어 붓을 잡아 오원절구 팔수를 지어 주었다. 라고 다음 페이지 시란 어찌 잘하고 못하는 것을 의논하려 이것으로 면목만 대신하면 될 일이다. 라고 쓰거든요. 홍가신은. 이걸 보면 작시 경위를 밝히고 시에 대한 인식과 태도로 보이는데 홍가신은 그냥 시로 체면치레하면 된다. 이게 특히 이제 나이가 중년 이후에 그랬던 것 같은데 즉 교육과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시의 필요성을 인정했고 물론 좋은 시를 쓰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고 젊었을 때는 시도 잘 썼다라고 소문도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시 창작을 삶의 전시한 목적으로 여기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그의 시에는
아까 선생님께서 뭐 당나라 시, 당풍과 송풍 얘기도 하셨는데 우리나라 시, 한시는 시풍을 얘기할 때 그게 그냥 당풍, 송풍. 당풍도 이제 뭐 중당이냐 성당이냐 만당이냐 뭐 이런 말들 갖고 구분을 하는데 홍가시는 당풍적인 경향이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조선 한시의 일반적인 중기 한시의 일반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당풍적 성향이. 그래서 저는 홍가신 한시를 조명할 때 당풍과 유관한 일상적 감수성, 홍가신이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한 시들을 많이 남기는데 그렇게 보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번에는 숙창주 이은함에서 아까 선생님께서 창주와 이은함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 공감을 하고요. 단 창주 이은함에 창주와 이은이라는 글자를 썼다고 홍가신이 무슨 은거를 지향했다라거나 별세계에 따로 가고 싶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토론문 181쪽 중간쯤에 홍가신은 그런 말을 써놓습니다. 이은함기에서 비진은 진짜 은건 아니다. 그냥 나도 이런 거 한번 흉내내보고 싶다. 이런 점에서 창주와 이은이라고 했던 것은 아닌가. 그리고 지금 이은함이 있었던 제 개인적으로는 낙화암 아래쪽에 배를 댄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 이은함 3칸짜리 정자 정도로 하나 지을 만한 그런 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선유봉 얘기 나오는데요. 선조 때, 조선 전기 선조 때에서부터 조선 후기까지 서강나루에서부터 잠영, 선유봉, 행주산성으로 이게 백길 유람 코스입니다. 중국 사신이 와도 여길 유람을 많이 시켜주고 특히 우리가 지금 양화대교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부터 해 뜰 때 보고 저녁 때 놀고 막 이런 것들이 유람 코스이고 허봉, 김수 등을 친구로 언급하며 관직을 거론하지는 않았고 자만 얘기했기 때문에 급제하기 전이 아닐까. 즉 초시하고 성균관에 들었던 전환 시기, 물론 홍가신이 한양에서 살았고 이런 사람들과 친했던 걸로 보면 이런 생각이 들면 보통 한 1567년에서 1572년인데 조금 더 줄이면 71년인 것 같아요. 강릉 참봉으로 추천된 게 1571년인데 이 강릉 참봉으로 추천된 이유는 너 거기 가서 공부해라 이런 의미로 추천하거든요. 이렇게 이런 때 이렇게 한적한 곳에 가서 왕릉하면서 과거 공부 열심히 해라고 해서 국가나 주변 동료들이 또는 선배들이 특히 이제 민순의 고제니까 거기 가서 공부해라 라는 의도로 했던 1571년에는 과거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고 그런 거 보면 1567년에서 1571년 사이에 지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로서는 제가 홍가신의 실천사상이라고 처음 강좌 제목을 해서 한 9년 가까이를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홍가신이 아주 찬찬하고 성실한 책임감 있는 사람이 아닌가. 무슨 학자는 아니고 이런 것 때문에 저는 강의 제목을 아예 홍가신의 실천사상이라고 해서 매사를 꼼꼼하게 실천하는 사람의 면모를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에서 홍가신이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나 여러 면에서 그런 면들을 많이 시사받을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좀 길어졌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홍성직 선생님이나 전성호 선생님은 뭐 평소에 교류가 많아서 서로 많이 이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질문한 거는 제가 정리를 못 하겠는데요. 홍성직 선생님께서 답변을 어떻게 할지 그 방향 잡아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일단 그 플로어에서 몇 분 질문을 받아보고 그걸 종합해서 발표자가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죠. 그리고 혹시 그 정리가 조금 덜 됐다면은 발표자의 답변이 끝나고 나서 플로어의 질문을 다시 받아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단계에서 혹시 질문하고 싶은 분이 계신가요? 자, 당장 없으면은 일단 그 발표자분께서 그 뭐 순서대로 지금 기조발표 선생님은 여기 안 나와 계시네요. 자, 그럼 김일환 선생님부터 그 토론에 대한 답변을 그 네 분 그냥 연속으로 쭉 하시고, 그러고 나서 플로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김란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예. 제 발표에 우리 장준호 박사님이 토론을 이제 해주셨는데 제가 이 논문 작성 과정에 굉장히 좀 늦어가지고 발표문을 빨리 전달을 못했습니다. 그 바람에 제 이제 발표문을 충분히 읽고 이렇게 토론문을 작성할 시간을 많이 주지 못한 바람에 좀 미안한 감이 많은데요. 오늘 이제 지적하신 그 이야기에 대한 것을 제가 이제 답변을 좀 드리자면, 제가 원고 작성에 굉장히 급히 서두르는 과정에서 이제 오류가 난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발표문의 40쪽에 보면은요,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에 신계종의 아들이 홍사신의 장인이 신윤필인데 하는 그 부분이 이게 잘못됐습니다. 그거는 이제 홍가신의 부친 홍원이라고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을 제가 그때 잘못 이제 기술한 것이, 그게 이제 홍가신의 가계에 대한 설명이 오류가 난 부분입니다. 첫 번째 그거는 이제 제가 급히 원고 쓰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을 제 과실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기초곡사와 홍가신가에 대한 이야기는 자료상에 보면은 기초곡사에 연루되어져서 이제 홍가신이 결국에는 이제 파직까지 이제 되어지는데. 그게 이제 그냥 홍가신의 파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가족까지 연루되는, 특히 아들이 연루되어지는 게 있는데요. 사실상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홍가신의 아들, 세 번째 아들, 홍절이라는 아들이 바로 이발의 동생인 이길의 사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발과 이길 두 형제가 매를 맞고 죽을 때 이제 가족까지 연루돼서 이제 치조를 당하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는 사료가 지금 두 가지 형태로 존재를 해요. 뭐냐면은 이제 이름도 틀리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김응남과 이길의 아들들이 홍가신의 아들이 둘 다 이길의 딸들한테 장가를 가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연루되어져서 이제 김응남의 아들과 그다음에 홍가신의 아들이 다 이제 취조를 당하고 압사되었다 하는 이런 이제 기사가 있고요. 또 어떤 기사에는 보면은 이 과정에서 홍가신이 자기 집안에 이제 여파가 미치지 않게 하려고 자기 아들을 이혼을 시켰다 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기록 과정에서의 착오이고 낭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게, 홍가신의 족보에 보면은 분명하게 홍절의 이길의 딸한테 결혼을 해서 서로 인적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족보에 보면은 이길을 갖다가 이호라고 이렇게 잘못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의심스러워요. 이길이 어떻든 영모의 이제 가담하는 인물로 해서 이렇게 장사되었다고 하는 사실, 이거를 의도적으로 숨기려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족보에 기록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어떻든 간에 저는 이제 제가 확인한 족보 내용이 오류가 있는 것인가 해서 다른 족보의 내용도 확인해 보니까 동일하게 호라고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번 또 추정을 해 봐야 되지만, 분명한 거는 이제 이게 해소된 게 아니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발과 이길이 이제 죽었을 때 아무도 이들과 가깝게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홍가신하고
또 거의 동서인 송선 이 두 사람이 이제 이발하고 다 그 이발 형제들하고 절친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들의 그 시신을 수습하고 했던 이제 그런 그 노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발의 어머니하고 그 아들까지도 연루되어져서 죽음을 당합니다. 이런 이제 연좌제에 의해서 그 집안이 거의 절단이 나게 되는데, 홍가신이 나중에 그 상소문에서도 보면은 이 억울하게 죽은 그 이발 형제의 신원을 갖다가 국왕한테 강력하게 그 요구하는 걸 볼 때, 홍가신이 보여준 처신이 그렇게 뭐 아들을 이혼시킨다든가 하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전달되어지는 어떤 사실 어떤 오류가 그런 점이 있다고 보여진다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홍가신의 그 파주 목사 그 재수의 문제인데요. 전쟁 중에 그 파주라는 지역이 이제 서울로 들어가는 입구이기도 하고, 당시 그 부사적 대체 상황에서 굉장히 민감한 그런 지역에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수령을 누구를 선임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왜 이때 이제 파주 목사로 홍가신을 그 임용을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추적을 해보는데, 그 전임 파주 목사가 누구였는지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이제 확인할 수가 없었고, 누가 또 파주 목사로 추천을 해서 홍가신이 그 임명이 됐을까, 그 부분에도 지금 확인이 되질 않습니다.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당시 그 도치철사로 전쟁 상황을 전체적으로 좀 조율하고 지휘하고 있었던 유성룡의 어떠한 입장이 반영된 것은 아닌 인사로 임명이 됐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명된 지 며칠 만에 유성룡이 자신의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교체하자 하는 그 요구를 하는데, 그 교체 대상이 보면은 훈련은 부정, 무신이면 김명준이라는 사람으로 교체하자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 파주 상황은 굉장히 엄중하기 때문에 무신 출신의 수령이 되었지만 그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하는 유성룡의 의지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었다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점에 있어서 이제 유성룡이 그런 결정을 했을 때는 문관 출신의 이 홍가신이 적어도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의 효과적으로 그 역할을 하기에는 이제 어렵다는 판단을 갖고 있었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그런 점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제 답은 그 정도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마 약간 오류 문제하고 그리고 그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조사라든가 해서 더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다행입니다. 아마 정리해서 그 학술 논문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좋은 논문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건호 선생님이 답변하실 텐데, 아까 질문은 그 당파에 대한 거하고 관료의 성격, 홍가신의 관료적 성격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시간 통제를 안 했는데 조금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특별히 더 드릴 말씀도 없긴 합니다만, 당파와 관련해서는 뭐 앞서 김학수 선생님 발표를 참고를 하시면 뭐 서해 태교의 관계라든지 또는 서해와의 관계, 아마 이 속에서 아마 본인이 당파를 정해야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홍가신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화담 계열인데, 화담 계열은 대체로 그 당색을 북인계로 많이 갖긴 하더라고요. 물론 서인계로 갖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아마 그 퇴계와의 관계라든지 서해와의 관계, 뭐 이런 관계 속에서 아마
점차적으로 이 남인계 당색을 넘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시기까지 완벽하게 당파로 구분이 사실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확연하게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검토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산 지역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 아산 지역이 아마 숙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지금 사실은 아산 지역에서 주로 얘기하는 분들 뭐 대체 덕수희 씨라든지 또 오늘 남양홍 씨라든지 이런 분들 보면 대체로 정치적으로 보면 뭐 남인계 성향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자면 뭐 정태서 의원에 오셔진 뭐 조상우라든지 이런 분들을 보면 또 소론계 성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아마 이 아산 지역에서 좀 더 해주셔야 아마 정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신정 아주지를 보면 거기에 아무튼 많은 새거 성취들이 지금 등록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추가적으로 분석을 좀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뭐 아산 입장이야 이제 그 김인환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으로 대체를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치 관료, 경세 관료, 이건 뭐 앞서 홍가신의 평가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마 정치 관료라고 하면 아마 그 내암 정인홍이나 뭐 이런 분들을 의식을 하고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그 어쨌든 경세라고 하는 관념을 서울 경기 지역, 뭐 대체로 이 홍가신에도 물론 이 아산 지역에 세가학원에 있었습니다만 대체로 서울 경기 쪽에 터전을 잡고 관직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그 순수하게 올곧게 정치적인 투쟁만 하는 그런 성격으로 우리가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경세 관료적인 성향들이 좀 아마 다분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다만 이제 그 방향성들은 아마 좀 경세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서 연구가 돼 있어서 그거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실무 관료형 내지는 또는 경세 관료형 정도로 일단은 정리를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계속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뭐 사실 사람을 그 지금 현대든 과거든 그 하나의 기준으로 재단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문제일 거고, 또 같이 책을 쓰면서도 아마 의견이 갈리기도 할 테니까요. 이건 좀 더 추가적으로 많이 생각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김학수 선생님, 김정훈 선생님 토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역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에서 문으로의 변화는 모두가 선호하는 것인데, 성공하는 집이 있고 실패하는 집이 있는데, 이 덱은 성공한 케이스가 되는 것이죠. 이 자체가 뭐 특별한 것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덱은 무에서 문으로의 전환에 성공한 케이스였고, 그 사실을 그냥 사실대로 적은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세조의 그 관련하고 전필제의 관련은 뭐 실용적인 시대적인 적응의 과정이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게 세조의 이게 친공신이었다면 이 행위가 조금 어색해질 수가 있는데, 그 원정공신이라고 하는 약간 그 마이너리티에 있다고 하는 것이 운신의 폭이 더 넓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 시대적인 추세가 전필제 그룹으로의 이 행위 하나의 추세를 이루었는데, 거기에 따른 화란이 있었죠. 바로 그 무오사화 때 그만한 또 대가를 치르는 그런 과정들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 기본적으로 그 문과 출신의 초엘리트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조정자적인 측면이 강하고, 뭐 율곡과 서예 사이에서 어떤 조정자 내지는 메신저로서의 성격이 강한데, 다만 이제 분명한 건 뭐냐면 기미와 조짐에 밝은 거죠. 그 세상을 내다보는 어떤 기미,
그 조짐을 알아차리는 그런 능력이 관료가 가지고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어떤 촉감을 부정적 의미가 아니고 긍정적 의미에서 그런 측면이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에 뭐 인간적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저도 요번에 이거 홍가신 연구하면서 뭐 대략 이렇게 한번 살펴봐서 나중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이 또 보완이 된다면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산 내부에서도 그리고 가문에서도 연구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성훈 선생님의 토론에 대해서 홍성직 선생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 교수님 말씀하신 게 특별히 제가 또 답변하거나 논박하거나 그럴 내용이 아니고, 제가 미처 못 봤던 점, 좀 아주 소홀했던 점, 이런 것들을 보충해 주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참고해서 또 알찬 내용이 되도록 반영해서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부족하다고 하니까 너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신 것도 있지만 추가로 또 질문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일단 발표에 대한 토론이 있었고 토론에서 또 답변까지 했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종합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